좋아요, 구독!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현안을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국내 증시의 대부, 연불리의 촉이 발동되는 시간, 연불리의 촉 시간입니다. 연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이제 말인데요. 네. 최근 1월의 흐름들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코스피 이어가고 있습니다. 2,458선 지금 지나가고 있고 오늘 코스닥도 장중에 740선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1월 증시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월만 해도, 그러니까 1월 전만 해도 사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별로 없었고 네. 1월까지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증시는 항상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전망과 반대로 1월달 증시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 정말 초강세장이고 오늘도 증시가 좀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월만 해도 지금 주식시장이 거의 이제 한 10% 가까이 좀 올라서는 그런 이제 뜨거운 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가장 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 들어서 지금 거의 한 6조 원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데 어쨌든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큰 상황에서도 외국인 매수로 지금 1월 효과가 좀 발생을 했고 특히 이제 미국의 나스닥도 좀 좋은 상태에서 또 최근에 뭐 챗 GPT라 그래서 인공지능 관심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주가를 계속 좀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있었던 그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도 좀 긍정적인 실적을 내다 보니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까지 가세를 하면서 1월 증시는 어쨌든 좀 굉장히 좀 뜨겁다. 또 여기에 중국 소비까지 좀 부상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1월 달 증시는 뭐 지난해와 정반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려에도 불구하고 1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도 상고하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거든요. 1월 정말 뜨거운 1월이 아닐까 싶은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6조 원 가량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어제도 반도체 좋은 흐름이고요. 2차 전지 오늘까지 이어가면서 긍정적인 시그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관론과 낙관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 대한 대응은 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작년만 해도 비관론이 당연히 이겼죠. 뭐 증시가 23%나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 비관론이 이겼던 이유는 이제 증시가 그래도 뭐 하반기에는 좀 물가도 좀 꺾이고 또 중국 경기도 회복되고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전혀 그러질 못했고 물가는 계속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렸고 또 중국은 전혀 뭐 리오프닝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는 어쨌든 비관론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상황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고물가 꺾이죠. 네. 이제 연준이 2월 달에는 뭐 FOMC에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또 거기다가 지금 환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중국 모멘텀이 생겼고 유럽도 지금 경기가 좋아집니다. 유럽이 날씨가 오히려 따뜻한 게 증시에 굉장히 호재가 좀 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죠? 천연가스 소비가 줄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유럽의 이제 물가가 하향 압력을 좀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로화 강세로 작용하면서 달러가 약해졌고 또 여전히 뭐 이런 이제 좋은 우호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코스피가 일단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좀 올라서 이제 0.9배를 넘겼어요. PBR. 근데 이제 2,400 이하가 0.9배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비싼 건 아닙니다. 아직도 자산가치 1,000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너무 올라온 시점에서 뭐 적극적으로 사세요 뭐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좀 증시 바닥을 찍고 좀 긍정적인 이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중국과 일본, 미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위드 코로나, 일본은 금융정책 수정과 더불어서 미중의 이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특히나 중국 요즘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경제 회복이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또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인 게 유럽도 중국에서 수입도 많이 하는데 그 명품 회사들 있잖아요. 유럽에 뭐 LVMH라든가 뭐 여러분이 아시는 뭐 루이비통 같은 거 이제 보유한 회사인데
여기가 신고가가 났어요, 최근에. 근데 왜 그러냐면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인들이 이제 LVMH 제품들을 많이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중이 한 20-30%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소비를 하게 되면 유럽의 이 명품 회사들 실적도 좋아지고 또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유럽에서 또 여러 가지 기계류라든가 이런 이제 장비 같은 걸 중국 쪽에 수출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 되게 높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중국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도 좋아지고 이제 유럽까지 좋아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유럽이 좋아지면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가 약해져요. 지금 외국인이 주식 사는 건 사실 달러 때문이거든요. 달러가 계속 약하니까 계속 지금 신흥국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경기 회복이 뭐 중국의 경제를 끌어올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자산 시장의 그 어떻게 보면 비달러 자산의 네. 매력을 좀 높여준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요건들 때문에 최근에 사고 있다. 그래서 중국 소비가 결국 외국인 순매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자 중국이 좀 소비를 풀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중국의 소비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좀 달러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은 유난히 또 강달러에 대한 네.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달러의 약세 흐름 펼쳐져 가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약세 요인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 소비가 살아난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럽이 너무 따뜻하니까 네. 어쨌든 이제 유럽 경기가 빨리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화가 강해졌죠.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9월만 해도 영국이 뭐 망한다 네. 이 얘기가 들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고 세 번째가 저번에도 한번 이제 우리가 다뤄봤지만 엔화가 지금 강해졌잖아요. 엔화가 강하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도 순매수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달러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굉장히 여전히 낮습니다. 2020년 초에 제가 기억으로는 39% 정도의 주식 비중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한때. 네. 근데 지금 3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낮은 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외국인들 이렇게 매수하는 걸 이제 최근에 또 이게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이제 폐지한다는 얘기 요즘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는 그냥 미국 주식 그냥 사면 계좌 되는데. 투고 사면 네. 됩니다.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이게 대리인임을 선임을 해가지고요. 한국 금감원에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아이디를 부여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감시를 받죠. 굉장히 매매, 복잡하네요. 굉장히 네.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에 뭐 예를 들면 스미스란 분이 한국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폐지시켜 버리면 뭐 네. 미국이 아무나 그냥 계좌 투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걸 폐지함으로 인해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조금 또 네. 촉발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뭐 물론 이제 이게 당장 되는 건 아니고 2년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게 만약에 가시가 된다라면은 지금부터 주식 비중을 늘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미리부터.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외국인 매수의 영향이 그러니까 조건들이 여러 개가 좀 갖춰지면서 복합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달러 약세뿐만 아니라 이런 조건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달러 약세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고요. 외국인의 또 매수 조건이 점차 좀 강화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흐름들 짚어봐 주셨습니다. 예상 밖의 또 랠리를 펼칠 1월의 증시인데요. 2월을 주도할 시장의 또 주요 화두의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가 선정한 월간 주식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월에 주식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주식시장의 향방, 2월 역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소비 부양에 따른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업황과 따로 가고 있는 반도체 주가, 또 올해 제기됐던 증시의 상저하고 가능성 속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상고하저론, 그 향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가 선정한 키워드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 대한 소비 부양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이 지금 중국 이 경제 소비 부양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춘절을 앞두고 또 바닥을 치고 있는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의 부양책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아마
아마 많다고 많이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 감염률이 한 80% 정도 넘어섰고 네. 이번 이제 춘절 연휴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이들 이동을 했겠죠. 이 중소도시로. 근데 이제 허난성 지역이 이제 인구가 이제 그 중국에서도 거의 3위에 좀 해당하는 그런 이제 지역인데 여기가 9,900만 명이 사는데 여기도 도시랑 농촌이 좀 구분돼 있는데요. 농촌은 아직은 감염률이 우리가 낮은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게 88.9%예요. 그러니까 네. 농촌도 거의 대부분 지금 감염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감염자 피크아웃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꺾이는 거죠. 이제 코로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은 리오프닝을 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 앞으로 좀 나올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그 12월 경제공작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비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이제 3월에 전인대가 열릴 텐데 그때 이제 다양한 소비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하겠다. 또 중국의 지방 주요 성들이 많은데 여기서 소비 쿠폰을 좀 발행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은 지난 2년간 이제 제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올해 한 2분기나 3분기까지는 아마 이 소비 부양에 총력전을 좀 기울일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아마 부동산까지. 네. 왜냐하면 중국 GDP의 30%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망가지면요, 뭐 네.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와 부동산을 같이 결합해서 아마 일단 본격적인 부양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1월이 될지, 그러니까 1월은 지금 이제 동결을 했는데 네. 2월이나 3월 중에 금리 인하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좀 신호탄을 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이 소비 부양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 3분기까지는 일단 소비의 총력전을 좀 치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 총력전을 펼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또 중국 코로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감염자가 또 정점을 넘어섰다라고 분석을 네. 해 주셨어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일까요? 또 부양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데이터를 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그래도 뭐 믿어야죠. 일단 중국 정부에서 나온 얘기를 뭐 그거 말고는 우리가 뭐 믿을 만한 데이터가 우리가 그냥 내피셜 올릴 수는 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대도시가 피크아웃 된 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농촌 지역까지 감염되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난성의 농촌 지역 감염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이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점은 지났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려했던 이제 사망자나 네. 이런 부분도 그렇게까지 아직은 심각한 걸로 좀 보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도 결국 우리 한국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작년 이맘때 1, 2, 3월이었나요? 작년에 감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정말 큰 좀 팬데믹이 오기도 했는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쓸 단계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좀 시간 문제 아닌가. 그래서 중국이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또 다시 제로 코로나로 돌아간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부양책 제동이 아니라 더욱더 부양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농촌 지역인 허난성까지 지금 감염률이 90% 가깝게 육박하는 상황으로서 또 감염률의 정점이 지나갔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또 부양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섹터에서 가장 먼저 반응할 섹터 어떤 섹터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좀 있었어요. 먼저 네. 소비부터 움직였죠. 화장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의류,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서비스, 항공. 네, 항공, 여행. 근데 요즘에 또 약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센 게 어디죠? 반도체,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MLCC. 네. 이게 뭐냐면 또 석유화학, 철강도 비슷한데 이런 이제 소비재 제품을 만들 때 예를 들면 화장품을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소재는 다 화학 제품이잖아요. 대부분 용기도 뭐죠?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이제 화학 용품을 많이 쓰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중간재라 그러죠. 그래서 중국의 소비재가 많이 팔릴수록 거기 들어가는 원재료라든가 이런 이제 철강, 뭐 자동차도 철강으로 만드니까 그런 이제 중간재가 지금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도체나 카메라 모듈 또 아니면 의류 만들 때 스판덱스로 많이 만들잖아요. 뭐 스판덱스 만드는 화학회사, 정유, 철강 이런 쪽에 대해서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또 주요 반응 섹터에 대해서 흐름들 짚어봐 주셨는데요. 이제는 또 소비재 생산 시에 필요한 원재료, 또 중간재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또 이 차이나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 또 자금이 몰리기도 했는데 중국으로 갈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노선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반작용의 효과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지금도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한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 되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차이란 런 때문에 네, 한국을 사고 뭐 중국을 팔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냥 다 같이 사요. 중국도 음. 사고 한국도 사고. 왜냐하면 그런 정치적인 부분보다 중국이 일단 리오프닝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달러가 약해지니까 이건 뭐 중국, 한국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흥국이니까. 그래서 중국 지금 상하이 선전 증시의 외국인 유입 자금이 네. 지금 한 20조나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연초 이후로 지금 5조 원이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까지 계산하면 거의 6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나 뭐 아니면 중국 증시 이거 가릴 것 없이 사는데 다만 특징은 뭐냐면 유독 업종 중에서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나 뭐 LG엔솔 같은 2차 전지, 네. 중국은 뭐 예를 들면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IT 업종. 그래서 이런 IT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좀 특징적이다. 그래서 뭐 국가를 나눌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한국과 중국 이 또 섹터에 상관없이 또 IT 업종에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부터 또 반도체주 랠리가 이어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주에 힘이 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일단은 지금이 최악이에요.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데이터 네. 보면 뭐 정말 하이닉스도 2분기까지 대규모 적자인데 근데 주가는 항상 먼저 선행을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3분기부터 좋아지니까 지금 이제 선반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공급을 줄인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근데 삼성도 이거 줄일지 않을까. 다음 주에 실적 발표거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이제 감산 기대가 좀 생겼고 세 번째가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도 이제 모바일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좋을 거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챗 GPT가 요즘에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걸 하려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에 고성능 칩들이 다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반도체 투자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수요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또 한 가지 수급적으로는 달러 약세. 달러 약세니까 외국인들이 뭐부터 삽니까? 그냥 한국의 대표주를 사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반도체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겹쳐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반도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주의 또 주가 강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감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삼성전자는 감산을 하지 않았고 네. SK하이닉스 감산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뭐 가능성도 삼성전자 이제는 있다라고 하는데 이 효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권가에서도 좀 엇갈리는 게 뭐 할 거다 네. 아니면 안 한다 뭐 이렇게 좀 논란들은 있는데 지금 삼성도 일단은 좀 약간 시기적으로요. 만약에 감산을 해도 좀 늦긴 늦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감산을 해도 만약에 이제 6개월 후에 감산 효과가 나온다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남들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회복돼서 3분기부터 좋아지는데 삼성전자는 그때 오히려 감산이 들어가서 물량이 줄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타이밍상으로 좀 약간 늦은 거 아니냐라는 좀 시각도 있고 그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1등 업체인데 뭐 굳이 감산까지 하겠냐. 그리고 인위적 감산을 안 해도 삼성은 뭐를 하냐면요. 웨이퍼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동그란 판에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게 어느 공정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반도체가 다른 게 나오죠. 그러니까 첨단 공정이냐, 예전 공정이냐. 그럼 예전 공정은 수율이 거의 100%니까 그냥 만들면 만드는 대로 다 나옵니다. 근데 첨단 공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세 공정, 네. EUV 공정은요. 공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원판을 가지고 100개를 정상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선 80개밖에 안 나온다고 쳐볼게요. 예전 공정은 100개. 그러면 이 최첨단 공정으로 돌리면 20개가 없어집니다. 그럼 20개가 인위적 감산은 아닌데 그냥 자연 감산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인위적 감산 안 하고 원판을 예전에는 이렇게 예전 공정에 많이 원판을 줬다면 첨단 공정으로 의도적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급이 이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 불량품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건 그냥 자연 감산이 그냥 그대로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굳이 뭐 인위적으로 감산을 안 해도
자연 감산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31일 날 실적 발표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의 얘기는 들어봐야지 알 수는 있는데 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삼성도 실제적으로 지금 감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부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응을 벌써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감산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수요가 살아나야 됩니다. 중국 수요가 좀 살아나는 네. 걸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쯤 살아날지.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기대만큼 안 살아나면요. 주가 또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수요 회복, 요게 언제부터 이어질지 빠르면 1분기 말일지 아니 1월 말일지 아니면 좀 지연돼서 2분기부터 시작될지 요거를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감산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감산도 감산이지만 일단은 수요가 살아나는 것을 좀 확인해보는 작업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2분기에는 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잔존해 있는 상황인데요. 연일 지금 반도체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저가 매수로서는 좀 최적의 기회가 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반도체가 좀 올라왔잖아요. 네. 오늘도 좀 강하니까 약간 지금 추격하시기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만 해도 1월 초 대비 벌써 20%가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따라간다. 물론 크게 보면 아직도 싼 건 맞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라리 지금은 소부장 기업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간 건 있는데 네. 아직도 좀 덜 오른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데 주가 상승률이 연초 대비해서 10% 정도에 아직은 못 미친다. 네. 그런 기업들이 혹시 있다면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대형사보다는 조금 중소형사 위주로 한번 좀 그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소부장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 우리 시장 또 1월 효과가 톡톡하게 누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정말 뚜렷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준금리나 물가 지수에 대한 민감도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흐름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1월의 증시 의외로 또 선방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그 블랙스완이라는 용어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스완이 뭐죠? 검은 백조는 이 세상에 사실 없잖아요. 그렇네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블랙스완이 뭐였죠?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 네. 또 얼마 전에 그 작년에 그 전쟁, 이것도 있었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도 사실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가 있어요. 파랑새 효과라고 있어요. 파랑새는 뭐냐면 예상 못한 호재라는 이제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랑새가 출현한 게 좀 있어요. 우리 그 주식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날씨가 사실은 작년 9월만 해도요. 유럽이 망한다 그랬어요. 천연가스 그랬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폭등해서요? 이제 한파 올 텐데 어떡하냐. 이제 이건 맞아요. 난리가 날 거다. 근데 날씨가 지금 스페인이 25도입니다. 이 천연가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따뜻해 버리니까 파랑새가 이제 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도 너무 빨리 시작을 했어요. 우리 예상보다. 왜냐하면 중국이 백지 시위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좀 빨리 퍼져가지고 중국 정부가 빨리 손을 들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파랑새 효과가 달러를 급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달러가 약해졌고 거기다가 미국의 기준금리까지도 이제는 인상을 이제 끝낼 시기가 다가온 거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되니까 1월 증시가 어쨌든 1월 달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경기 침체 얘기 빼고는 악재가 별로 없어요. 네.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죠. 그래서 1월 증시는 상당히 좀 이제 그런 배경들 때문에 좀 뜻하지 않은 호재들이 몇 개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 이외에는 더 이상의 좀 악재가 없는 증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파랑새 효과가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작년에는 금리 인상을 주도한 FOMC 보드 멤버가 교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달 말에 또 올해 첫 FOMC가 열릴 텐데 주요 쟁점과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작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아마 짜증나는 분,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아마 블라드 총재를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워낙 뭐 너무나 강경한 발언에.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올해는 투표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또 연초에 센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전혀 먹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분 말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이제 2월 1일 날 FOMC에서
25bp, 그러니까 0.25%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높아졌는데 98%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항상 이제 요거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FOMC 열리기 2주 전부터는 네.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도 못 해요. 이 통화 정책은 네.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중해서 대신 이 대변인 역할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발언을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연휴 기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번에 25bp 올리면서 금리 인상 중단 논의를 아마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을 것 같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환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3월 정도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마 인상이 끝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번 정도 올리고 끝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번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아마 기자들이 질문하겠죠. 연준 의장한테 금리 인하 하는 거 맞냐? 이렇게 할 텐데 답변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좀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그걸 연준이 좀 어떤 식으로 좀 답변을 해줄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pp 올리는 건 이제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데 연준이 어떤 발언을 해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는 2월의 증시 어떤 업종이 좀 주도하게 될지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저는 그래도 지금 당분간은 큰 악재가 없으니까 지금 수급도 좋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면 또 기관들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LG엔솔, 삼성전자가 너무 오르면 못 채워놨던 펀드들은 이거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추격 매수가 나와서 보통 오버스팅을 해요. 그래서 아마 1월 말까지는 좀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월 1일 날 FOMC가 열릴 텐데 그때는 호재가 나와도요. 이미 좀 미리 다 선반영을 해서 단기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2월 초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좀 주식 비중을 못 늘리신 분들은 한번 저는 기회는 온다고 봐요. 근데 그때쯤에 한번 비중을 늘려가시고 다만 이제 그 아직까지 못 오른 지금 섹터들도 있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반도체, 소부장.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못난이가 사실 자동차입니다. 아까 근데 다행히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 냈더라고요. 실적 좋던데 네. 아무튼 자동차 또 지금 못 오른 섹터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조선업종. 그렇죠. 이런 업종들 또 IT 부품 업종들까지 네. 해서 소외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뭐 지수 상관하지 마시고 좀 조정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좀 늘려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월 1일 날 삼성전자 갤럭시 S23가 신제품이 나와요. 아, 공개되니까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2월 23일 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하실 것 같은데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 기기가 공개가 돼요. 이제 VR 얘기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애플도 아마 올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좀 잘 팔리면 우리나라 IT 업종한테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벤트는 2월 달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